아빠, 나 쌍둥이 지켜냈어. 놈들이 못 데려가게. 불길 속에서 구조된 소녀는 미소 지으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품 안에서 발견된 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 아이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살려고 애들을 누른 거라고. 어른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 소녀는 입을 다물고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이 남기고 간 찢어진 쪽지 한 장이 발견됩니다. 형, 나 숨이 안 쉬어져. 그래도 형이 안아줘서 하나도 안 무서워. 죽어가던 쌍둥이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뒤늦게 밝혀지는 소년의 숭고한 희생.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천사보육원 본관 건물이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네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이 뒤섞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재성그룹 강진혁 회장이 수행 비서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비싼 맞춤 정장은 이미 흙먼지 투성이고 구두 한 짝은 어디론가 벗겨져 나갔지만 강진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진혁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내 아이들이 저 안에 있다고. 비키란 말이야. 수행비서인 김 실장이 강진혁의 허리춤을 붙잡고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강진혁이 김 실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할애비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 매캐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코와 입을 덮칩니다. 강진혁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코를 막고는 무너진 현관을 넘어 식당 쪽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눈썹이 타들어가는 것 같네요. 천장에서는 불붙은 나무 조각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연기 속에서 강진혁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진혁이 콜록거리며 바닥을 기어갑니다. 준우야, 준서야, 대답 좀 해라. 제발. 그때입니다. 무너져 내린 거대한 시멘트 기둥 아래 구석진 틈새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군요. 강진혁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명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불길에 그을려 옷이 살점에 눌어붙은 한 소년이 자신의 배 밑으로 더 작은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구겨넣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틀어 알을 보호하듯 소년은 자신의 등을 천장 삼아 쏟아지는 불똥과 잔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네요. 강진혁이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다가갔습니다. 아, 아가, 이봐, 정신 차려. 소년의 등은 이미 처참하게 화상을 입어 쳐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팔에 잔뜩 힘을 준 채 품 안의 아이들을 절대 놓지 않고 있군요.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강진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눈 좀 떠봐라. 아저씨가 왔다. 이제 괜찮아. 강진혁의 목소리가 들린 걸까요? 굳게 닫혀있던 소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떠집니다. 유독가스에 그을려 흰자위조차 붉게 충혈된 눈입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강진혁의 얼굴에 멈춥니다. 소년 시우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앞의 남자를 바라봅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아저씨,
꿈속에서 항상 그리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빠가 데리러 온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시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갈라지고 터진 입술 사이로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시우가 강진혁의 소매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강진혁은 숨이 턱 막힙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정정해줄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우가 피가 맺힌 손으로 강진혁의 바짓단을 힘겹게 잡아당기며 말을 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아이처럼 말이죠. 시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나 쌍둥이 지켜냈어. 뜨거웠는데 놈들이 못 데려가게. 내가 꽉 안고 있었어. 약속? 지켰어. 말을 마친 시우의 고개가 툭 떨구어집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있네요. 강진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품 안을 확인합니다. 시우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등이 숫덩이가 되도록 지켜낸 쌍둥이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강진혁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강진혁이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시우가 온몸으로 덮어준 덕분에 쌍둥이 손자들의 얼굴과 몸에는 화상 자국 하나 없습니다.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뽀얀 얼굴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강진혁이 급하게 손자 준우의 뺨을 만져봅니다. 강진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눈 좀 떠봐. 할아버지야. 하지만 손끝에 닿은 아이들의 뺨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불어올 뿐 아이들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손목의 맥박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시우가 지켜낸 것은 아이들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이미 숨이 끊어진 동생들의 시신이 불에 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놈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불타는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진혁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아, 안 돼. 제발, 하느님 제발. 강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그때 천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강진혁은 피눈물을 흘리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핏줄이냐, 아니면 내 핏줄을 지키려다 다 죽어가는 이 낯선 아이냐. 강진혁은 이를 악물고 시우를 안아듭니다. 시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습니다. 강진혁이 시우를 품에 안고 소리쳤습니다. 가자.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강진혁은 죽은 손자들을 향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등 뒤에서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구조대원들이 불길을 뚫고 들어와 강진혁을 부축합니다. 밖으로 나온 강진혁은 구급차 침대에 시우를 눕힙니다. 곧이어 구조대원들이 작은 시신 두 구를 들고 나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작은 몸집들. 강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기자들도 그 처참한 광경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네요. 구급차 아닙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강진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시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시우의 손톱 밑이 까맣게 타고 피부가 벗겨진 그 작은 손이 강진혁의 옷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까만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죄인이다. 강진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우의 손등을 적십니다. 자신의 핏줄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죄책감, 그리고 그 핏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 낯선 소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복잡한 감정이 강진혁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진혁은 시우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움켜쥡니다. 이것이 지독하게 슬픈 인연의 시작임을 강진혁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 적막한 공기 속에서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 들려오고 있네요. 강진혁은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침대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랐고 항상 날카롭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군요. 침대 위에는 시우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미라처럼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작은 가슴이 안쓰러울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때 시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진혁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며 시우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정신이 드니? 내 말이 들려? 시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집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깬 몽롱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강진혁의 얼굴을 찾습니다. 시우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합니다. 자신의 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 있을 텐데도 아이는 신음조차 내지 않습니다. 시우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동생들은요? 준우, 준서는? 강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아니보다 쌍둥이의 생사를 먼저 묻는 아이. 강진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피합니다. 이미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손자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대로 말한다면 겨우 붙어있는 이 아이의 목숨마저 끊어질지 모릅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시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시 묻습니다. 정말요? 걔들 숨 안 쉬었는데, 차가웠는데. 강진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생애 가장 무거운 거짓말을 입에 올립니다. 강진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켰잖니. 내 덕분에 살았어. 지금 옆 병실에 있단다. 많이 다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시우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붕대를 적십니다.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듯 시우의 어깨가 축 늘어지네요. 시우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무서웠거든요. 동생들이 아플까봐.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강진혁은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훔칩니다. 살아남은 아이에게 죽은 아이들의 목까지 짐 지우게 한 죄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진혁의 평창동 대저택 앞마당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옵니다. 퇴원 대신 자택 치료를 결정한 강진혁이 집안에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시우를 데려온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휠체어에 탄 시우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옮깁니다. 시우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드넓은 거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는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네요. 그때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옵니다. 강진혁의 아내 윤서영입니다.
손자들을 잃은 충격으로 싫어짐과 우울증을 알아왔던 그녀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서영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시우에게 꽂힙니다. 초점 없던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윤서영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준우야. 강진혁이 놀라서 달려갑니다. 여보, 진정해. 준우 아니야. 하지만 윤서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윤서영이 휠체어에 앉은 시우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습니다. 윤서영이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었어? 할미가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말랐어? 흑흑. 시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등 전체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 스치기만 해도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텐데 윤서영이 힘껏 안았으니 오죽할까요? 시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으, 아파요. 강진혁이 윤서영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애 잡을 일 있어. 상처 덧난단 말이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윤서영이 멍하니 시우를 바라봅니다. 그제야 시우의 얼굴에 감긴 붕대와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시우가 덜덜 떨며 울먹였습니다. 저 준우 아닌데. 죄송해요. 윤서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시우를 쳐다봅니다. 비록 착각이었지만 방금 느꼈던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간절했던 걸까요? 시우는 아픈 와중에도 윤서영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 같은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주방 쪽에서는 고용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흉측한 것 좀 봐. 세상에 얼굴 반이 다 녹았네. 회장님도 참 죽은 도련님들 생각난다고 저런 애를 데려다 놓으시면 사모님 병이 더 깊어지지. 옆에 있던 운전기사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팔자 고쳤지 뭐. 근데 저렇게 징그러워서야 원 밤에 마주치면 오줌 지리겠어.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시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2층에 마련된 무균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지만 시우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감은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있네요. 꿈속에서 시우는 다시 그날의 불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불길보다 더 무서운 기억이 시우를 덮칩니다. 원장실의 차가운 바닥, 날아오던 매질, 그리고 살려달라고 비는 쌍둥이 형제들의 울음소리. 시우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맞을게요. 악몽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우가 침대볼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시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원장님 잘못했어요. 애들은 건드리지 마요.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복도를 지나던 강진혁이 비명소리에 놀라 방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강진혁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우가 눈을 감은 채 침대 위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느라 상의가 말려 올라가 등 뒤에 처참한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붉게 엉겨붙은 살점들, 지렁이처럼 얽힌 흉터 자국들. 그것은 단순한 화상 자국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해온 지옥의 지도처럼 보입니다. 강진혁이 달려가 시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우야, 일어나. 꿈이다. 꿈이야.
시우는 강진혁의 손길조차 학대로 느끼는지 기겁하며 몸을 웅크립니다. 시우가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밥 안 주셔도 돼요. 창고에만 가두지 마세요. 뜨거워요. 아빠, 나 너무 아파. 강진혁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동안 어떤 지옥에서 살아왔는지 꿈속의 대사들이 뼈아프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쌍둥이가 살아있다는 거짓말로 이 아이를 이 집에 붙잡아둠으로써 또 다른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납니다. 강진혁이 잠든 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셔츠 너머로 전해집니다. 강진혁이 붉어진 눈시울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너를 지옥에서 꺼내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데려왔구나. 강진혁은 시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시우의 흉터를 비추고 있습니다. 며칠 뒤 재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구석에 위치한 보안실입니다. 평소에는 직원들도 접근하지 않는 이곳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철제 의자에 묶여 있는 남자는 천사보육원 원장 최만식입니다. 화재 직후 종적을 감췄던 그는 강원도 정선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강진혁의 경호팀에게 덜미를 잡혀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네요.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를 풍기며 강진혁이 들어옵니다. 최만식이 비굴하게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그 불 제가 지른 게 아닙니다. 강진혁이 뚜벅뚜벅 걸어가 최만식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최만식이 의자째 넘어집니다. 강진혁이 넘어진 최만식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불을 질렀건 안 질렀건 상관없어. 감히 내 손주들이 있는 곳 문을 걸어 잠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최만식이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그리고 그놈이, 그 독한 놈이 안 나왔다고요. 강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놈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최만식은 살기등등한 강진혁의 눈빛을 피하며 눈동자를 굴립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최만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최만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한시우 그놈 말입니다. 회장님이 데려가신 그 고아놈이요. 강진혁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 다물어. 그 아이는 내 손주들을 지키려다 등이 다 타버린 아이다. 내 놈 같은 쓰레기가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야. 최만식이 찢어진 입술을 비틀며 낄낄거렸습니다. 지켜요? 킥킥킥. 회장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최만식이 침을 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10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화상 하나 없이 쌍둥이만 감쌉니까? 자기가 살려고 개들을 방패막이로 쓴 거지. 그놈 보육원에서도 얼마나 영악했는데요. 혼자 죽기 무서우니까 애들 못 도망가게 깔아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강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최만식의 말이 묘하게 귓가에 박힙니다. 강진혁이 최만식의 멱살을 더 세게 조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봤어. 그 아이가 애들을 덮어주고 있었다고. 최만식이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악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덮어준 게 아니라 누른 거라니까요.
국과수 부검 결과 보셨습니까? 애들 사인이 뭡니까? 불에 탄 게 아니라 질식사죠? 그것도 흉부가 강하게 압박된 질식사.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강진혁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최만식의 몸이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강진혁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대고 맙니다. 경찰에게 전해 들었던 부검 결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강한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때는 시우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느라 꽉 안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만식의 말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위해서 짓누른 것이라면 쌍둥이가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시우가 공포심에 그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최만식이 바닥을 기어가 강진혁의 구두를 잡으며 이간질했습니다. 그놈이 연기하는 겁니다. 불쌍한 척, 기억 잃은 척, 속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그놈이 도련님들을 죽인 겁니다. 강진혁은 최만식을 발로 차버리고 보안실을 뛰쳐나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핏줄을 잃은 상실감과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의심이라는 독초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강진혁의 평창동 저택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해 절뚝거리면서도 시우는 아빠가 왔다는 사실에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옵니다. 시우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반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늦으셨네요. 평소라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었을 강진혁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진혁의 눈에는 시우의 해맑은 미소가 가증스럽게만 보입니다. 최만식의 영악한 놈이라는 말이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시우가 강진혁의 손을 잡으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습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시우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갑니다. 시우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진혁을 올려다봅니다. 항상 다정했던 아빠의 눈빛이 아닙니다. 경멸과 증오, 그리고 의심이 가득 찬 눈빛입니다. 시우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강진혁은 시우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이 질문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해도 죽은 아들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진혁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우야, 그날 말이다. 시우가 잔뜩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립니다. 네. 강진혁이 시우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추궁했습니다. 정말 네가 쌍둥이를 지킨 게 맞니? 혹시 네가 무서워서 혼자 죽기 싫어서 동생들을 못 가게 잡은 건 아니니? 그 순간 시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립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강진혁의 질문은 열쇠가 되어 시우의 머릿속 깊은 곳 스스로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화재가 났던 그날 밤의 지옥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밖에서 문이 잠기고 시뻘건 불길이 방을 덮치던 순간 쌍둥이 형제인 준호와 준서가 공포에 질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던 모습. 시우는 연기가 차오르자 아이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시우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형, 나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 품 안에서 준우가 버둥거렸습니다. 시우는 연기를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연기 마시지 마. 형이 막아줄게. 시우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 아이들을 눌렀습니다. 등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작은 손이 시우의 옷자락을 쥐었다가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품 안에서 느껴지던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자신의 등은 뜨거운데 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 끔찍한 감각. 그것은 시우가 아이들을 지켜낸 기억이 아니라 아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기억처럼 왜곡되어 다가옵니다. 시우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거실이 떠나갈 듯한 처절한 비명입니다. 강진혁이 깜짝 놀라 멈칫합니다. 시우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몸부림칩니다. 시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애들이 무겁다고 했는데, 숨 막힌다고 했는데, 내가 꽉 안았어. 못 나가게 내가 잡았어. 시우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밀어내려 합니다. 시우가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미안해 준서야. 내가 잘못했어. 형이 잘못했어. 살려줘. 나만 살아서 미안해. 강진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최만식의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아니,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살려고 방패막이로 쓴 게 아니라 살리려고 안았는데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우의 상태는 실수가 아닌 살인을 자백하는 범죄자의 모습처럼 처절합니다. 강진혁의 의심이, 원장의 거짓말이 이 작은 아이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방에 있던 윤서영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옵니다. 바닥을 구르는 시우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옵니다. 윤서영이 시우를 안으려 하며 외쳤습니다. 시우야, 왜 그래? 여보, 애가 왜 이래요? 하지만 시우는 공포에 질려 윤서영마저 거칠게 밀쳐냅니다. 시우가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면 다 죽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쌍둥이를 못 지켰어. 내가 눌러서 죽였어. 흑흑. 소파 구석 틈새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떠는 시우. 그제야 강진혁은 정신이 듭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거짓말과 자신의 얄팍한 의심이 겨우 살아남은 이 아이를 다시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다가갔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죽이다니. 시우가 강진혁을 보며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저리 가요. 무서워요. 아빠 아니야. 아저씨도 내가 죽인 거 다 알잖아. 나 경찰서에 보낼 거죠? 그렇죠? 시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우의 끊어질 듯한 통곡 소리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강진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찹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을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빗줄기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네요. 시우의 방,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위태롭게 켜져 있습니다. 시우는 침대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내고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발작으로 인해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다 터져버렸군요.
시우가 몽당 연필을 꽉 쥐고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죽인 게 맞아요. 아저씨 말대로 제가 꽉 안아서 죽였어요. 저는 나쁜 애예요. 안녕히 계세요. 시우가 쪽지를 침대 머리맡에 올려두고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습니다. 입고 왔던 낡은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강진혁이 사주었던 새 운동화 대신 다 떨어져가는 헌 신발을 신습니다. 새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시우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자신이 있으면 이 집에 불행만 가져온다고 믿는 저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입니다. 같은 시각 강진혁은 서재에 처박혀 술병을 비우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해온 손자들의 유품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군요. 시커멓게 탄 장난감 자동차, 녹아내린 플라스틱 블록들. 강진혁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합니다. 낮에 시우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공포에 질려 자해하던 시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강진혁이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내가 미친놈이지. 그 어린 것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진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유품 상자를 뒤적거립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꺼내보지만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강진혁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상자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불길이 닿지 않았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반쯤 그을렸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는 장난감 로봇이네요. 쌍둥이들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목소리가 녹음되는 장난감입니다. 강진혁은 홀린 듯 로봇을 집어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 스위치를 켜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강진혁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로봇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기대를 하는 건지. 그 순간입니다. 치지직 하는 기계음과 함께 로봇의 눈에 빨간 불이 깜빡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진혁의 손이 굳어버립니다. 노이즈 섞인 소리가 정적을 깨고 흘러나옵니다. 야, 이놈들아. 거기서 조용히 죽어. 최만식, 그 원장의 목소리입니다. 강진혁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창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타오르는 불길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비명 소리. 엄마, 아빠, 문 열어줘요. 뜨거워요. 준우야, 준서야. 이쪽으로 와. 벽장 안으로 들어가. 시우의 목소리입니다.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동생들을 챙기는 형의 목소리입니다. 곧이어 쿵 하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시우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으윽, 아, 형? 형 등에서 연기나. 형? 콜로. 괜찮아. 너희는 내가 덮어줄게. 옷 뒤집었어. 숨 참아. 강진혁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원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우는 살려고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잔해와 쏟아지는 불똥을 자신의 등으로 받아내며 아이들 위로 엎드려 인간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나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답답해. 준우야, 조금만 참아. 형이 꽉 안아줄게. 연기 마시면 안 돼. 코 막아. 형 옷에 얼굴 묻어. 부검 결과에 나왔던 흉부 압박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시우는 아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옷으로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고 온몸으로 틈새를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시우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형이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 희미해져가는 쌍둥이 중 한 아이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형아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워. 고마워, 형. 뚝. 녹음이 끊겼습니다. 강진혁은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목숨을 바쳐 손주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외롭지 않게 지켜준 은인을, 그 작은 천사를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진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시우야. 내가 죽일 놈이다. 으흐흐. 강진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당장 시우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강진혁이 미친 듯이 시우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강진혁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고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베개 위에 놓인 찢어진 스케치북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강진혁이 쪽지를 집어듭니다. 제가 죽인 게 맞아요. 글씨 하나하나가 강진혁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강진혁이 쪽지를 구겨 쥐며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안 돼. 가지 마. 강진혁은 맨발인 채로 복도를 질주합니다.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밤하늘을 하얗게 밝힙니다. 강진혁이 빗속을 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우야, 어디 있니? 시우야. 넓은 정원 어디에도 시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쯤 번개가 번쩍하며 대문 쪽을 비춥니다. 거대한 철제 대문 앞 구석진 곳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차마 대문을 밀고 나가지도 못한 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아이. 시우입니다. 강진혁이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가 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시우야. 시우는 깜짝 놀라 몸을 비틀며 강진혁을 밀어내려 합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입니다. 시우가 덜덜 떨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저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다신 안 올게요. 경찰서엔 보내지 마세요. 강진혁은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우를 꽉 껴안습니다. 놓치면 죽을 것처럼 부서져라 아이를 안습니다. 강진혁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시우의 젖은 어깨를 적십니다. 강진혁이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라,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저씨가 나쁜 놈이야. 시우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강진혁을 바라봅니다. 아빠가 울고 있습니다.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습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켰어. 네가 우리 준서 끝까지 지켰어. 내가 다 들었어.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시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 지켜냈다는 말,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우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빛이 쏟아집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을 주듯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가 괴로워하지 마. 네가 살아서, 네가 기억해줘서 우리 애들도 산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그 한마디가 시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립니다. 참았던 설움이 댐이 터지듯 밀려옵니다. 시우가 강진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으앙.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요. 흐앙. 강진혁도 시우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통곡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윤서영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진혁이 서재에 두고 온 녹음기가 들려 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깼다가 녹음기 속의 진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윤서영의 눈은 더 이상 초점 잃은 광인의 눈이 아닙니다. 슬프지만 또렷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눈입니다. 윤서영은 빗속으로 걸어와 웅크려 울고 있는 두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윤서영이 시우의 앞에 쭈그리고 앉으며 불렀습니다. 시우야. 시우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듭니다. 윤서영이 젖은 손으로 시우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착각이나 집착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마움과 사랑만이 담겨 있습니다. 윤서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추워. 들어가자, 아들. 아들. 윤서영이 처음으로 준우가 아닌 시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서영이 시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 대신이 아니야. 너는 그냥 시우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윤서영은 시우를 일으켜 세우고 강진혁의 손도 잡습니다. 세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로를 단단히 끌어안습니다. 차가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세 사람을 감싼 공기는 더 이상 시리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이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시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진혁이 탈진한 시우를 번쩍 안아들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윤서영이 그 뒤를 따르며 시우의 젖은 발을 감싸줍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들에게도 눈부신 햇살이 비치겠지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되었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만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강진혁과 시우가 나란히 앉아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군요. 강진혁은 시우의 손을 꽉 잡고 있고 시우 역시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식은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방임하고 학대하였으며 화재 발생 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점, 또한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최만식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을 합니다. 최만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안 죽였어. 억울해.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강진혁은 끌려가는 최만식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지 마라. 저런 건 보는 거 아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네. 아빠. 법원 문을 나서는 세 사람 위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집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지만 강진혁은 여유로운 미소로 대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당당한 가족이니까요. 강진혁이 시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았고 우리 시우는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속이 시원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만 남았네요.
윤서영이 시우의 손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노란색 등교 도우미 조끼를 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네요. 바로 재성그룹 회장 강진혁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한 손에는 시우의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교문 앞을 서성이고 있군요. 입양 절차를 모두 마친 시우가 차시우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교하는 날입니다. 시우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에 맨 가방이 조금 커 보이지만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강진혁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차시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 꼭 다 먹고 아빠가 데리러 올게. 주변 학부모들이 힐끔거려도 강진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우가 뒤를 돌아보며 배꼽 인사를 하고는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윤서영이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오후 체육 시간입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도 그 틈에 섞여 신나게 공을 찹니다.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긴팔 체육복을 입었지만 시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친구에게 패스를 받은 시우가 힘껏 공을 찹니다. 공은 골대 그물을 시원하게 가릅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와, 차시우 짱이다. 나이스 샷. 시우가 V자를 그리며 웃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들이 다시 공을 차러 간 사이 시우가 무릎을 짚고 멈춰섭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지 어깨를 심하게 들썩거립니다. 시우가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후,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평소보다 조금 더 뛰었을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폐가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립니다. 친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친구가 시우의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야, 시우야. 너 얼굴이 엄청 빨개. 괜찮아? 어디 아파? 시우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랜만에 뛰어서 그래. 괜찮아. 시우는 다시 아이들 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병마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주 주말 경기도 가평의 한 캠핑장입니다. 강진혁 가족은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텐트를 쳤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밤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강진혁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윤서영은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시우는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등 뒤에 숨기고 쑥스러운 듯 웃고 있네요. 시우가 스케치북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눈 감아보세요. 선물 있어요. 강진혁과 윤서영이 눈을 감자 시우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손 편지입니다. 시우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살아남은 게 죄송했어요. 동생들 목까지 숨 쉬는 게 미안해서 밤마다 숨을 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빠랑 엄마가 웃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윤서영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습니다. 강진혁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우가 씩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제가 아빠 엄마 지켜줄게요. 쌍둥이 동생들한테 약속했거든요. 동생들 목까지 효도하겠다고요. 사랑해요. 윤서영이 달려와 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시우야. 엄마가 더 사랑해.
우리 아들 최고야. 강진혁이 헛기침을 하며 눈물을 삼키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이건 아빠 선물이다. 상자 안에는 3개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투박한 가죽시계 뒷면에는 각자의 이름 이니셜과 함께 퍼레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군요. 강진혁이 시우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은 이제 영원히 함께 흐르는 거야.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함께다. 알았지? 시우가 자신의 손목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합니다. 우와, 멋있다. 평생 안 뺄게요. 3사람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기로 합니다. 강진혁이 폴라로이드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후다닥 달려와 앉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나옵니다. 서서히 선명해지는 사진 속에서 3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시우는 양손으로 V를 그리고 강진혁과 윤서영은 시우의 양볼에 뽀뽀하는 모습입니다. 시우가 사진을 보며 행복에 겨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요. 진짜 꿈만 같아요.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강진혁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야, 임마. 앞으로 매일매일 이럴 건데 뭐. 지겨워하지나 마라. 밤이 깊었습니다. 모닥불은 사그라들고 3사람은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잠을 청합니다. 윤서영은 시우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 강진혁도 고단했는지 코를 골며 잠들었네요. 텐트 밖에서는 강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장면을 보며 이제 이 아이에게 행복만 남았구나라고 안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시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시우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쥡니다. 폐 깊은 곳에서부터 간질거리는 느낌이 올라오더니 걷잡을 수 없는 기침 충동이 밀려옵니다. 시우가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기침을 삼켰습니다. 기침 소리를 내면 엄마 아빠가 깰까봐 시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립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우가 고통 속에서 속으로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왜 이러지? 시우의 거친 숨소리가 텐트 안의 정적을 위태롭게 흔듭니다. 행복에 취해 잠든 부모의 평온한 얼굴과 고통을 참아내며 홀로 깨어있는 아이의 모습이 잔인하게 대비됩니다. 가장 눈부신 봄날의 밤, 비극의 그림자는 이미 시우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다이닝룸은 고소한 크림 파스타 냄새로 가득 차 있네요. 입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던 시우를 위해 윤서영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는 먹음직스러운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여 있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평화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윤서영이 시우의 접시에 파스타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특별히 베이컨 많이 넣었어. 시우가 포크를 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강진혁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체한다. 시우가 파스타를 한 입 크게 말아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삼키려는 순간 시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찌르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시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입을 막습니다. 굴러. 작은 기침 소리입니다. 강진혁과 윤서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단순히 급하게 먹다 사례가 들린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강진혁이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 봐라. 천천히 먹으라니까. 물 좀 마셔. 하지만 시우는 물잔을 받지 못합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끔찍한 압박감이 시우의 기도를 조여옵니다. 시우는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참아야 돼. 분위기 망치면 안 돼. 아빠랑 엄마가 걱정해. 시우는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삼키려 애씁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갑니다. 윤서영이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우야? 왜 그래? 목에 뭐 걸렸어? 시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한계입니다. 참으려 하면 할수록 가슴속의 압력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커져만 갑니다. 시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컥. 그 순간입니다. 시우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액체가 왈칵 뿜어져 나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먹다 남은 파스타 접시 위로 선명한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식탁이 핏빛으로 물듭니다. 시우는 자신의 손에 묻은 흥건한 피를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뜹니다. 시우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피. 아빠. 피가.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시우가 피를 토해요. 강진혁이 식탁을 뛰어넘어 시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우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강진혁이 쓰러지는 시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시우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솟구쳐 나옵니다. 강진혁의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시우의 피로 젖어 들어갑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정신 차려. 나 봐. 아빠 봐. 숨 쉬어. 숨. 시우는 숨을 들이마시려 허공을 향해 입을 벙긋거립니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니 그날의 매캐한 연기 속에 다시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시우가 강진혁의 옷깃을 움켜쥡니다. 살려달라는 듯, 무서우니까 안아달라는 듯 바들바들 떨던 고사리 같은 손. 그 손이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우의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습니다. 강진혁이 시우를 번쩍 안아들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켜. 차 대기시켜. 당장 병원으로 가. 강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현관을 나섭니다. 뒤따라오던 윤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서 굴을 뻔하지만 기어서라도 따라갈 기세입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지옥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VIP 구역입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시우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기도를 확보하고 링거를 꽂습니다. 강진혁은 피범벅이 된 채 응급실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손이 덜덜 떨려 주먹이 쥐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꿈이기를, 이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기를 빌고 또 빕니다. 1시간 뒤 병원장이 차트를 들고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 나옵니다. 강진혁이 병원장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진혁이 핏발선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괜찮은 거지? 그냥 체한 거지? 피는 왜 토한 거야?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병원장이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급성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어 폐섬유화가 말기까지 진행됐습니다. 폐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진혁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폐섬유화? 우리 시우는 건강했어. 축구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럴 리가 없어. 병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잔인한 진실을 고했습니다. 1년 전 화재 사고 때 유독가스와 미세분진을 너무 많이 흡입했습니다. 고열의 연기가 기도와 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이가 증상을 숨겼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강진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립니다.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시우는 쌍둥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등을 불길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연기를 마시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품에 꽉 안고 엎드린 채 자신이 그 독한 가스를 다 들이마셨던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는 찰나 시우가 쌍둥이를 위해 치렀던 희생의 대가가 가장 잔인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진혁이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란 말이야. 내가 누구야? 나 재성그룹 강진혁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심장을 뜯어서라도 살리라고. 병원장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강진혁이 병원장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 의사면 사람을 살려야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들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는 거야.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절규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소리뿐입니다. 강진혁은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윤서영은 이미 실신하여 링거를 맞고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입니다. 강진혁이 묵윤복을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유리창 너머 침대 위에 시우가 누워 있습니다. 입에는 굵은 호스가 꽂혀 있고 주변에는 온갖 생명 유지 장치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고 여린 몸이 기계들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진혁이 침대 옆에 다가가 시우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강진혁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시우야, 아빠 왔다.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미안해. 그때 기적처럼 시우가 눈을 뜹니다. 마취가 덜 깬 흐릿한 눈동자가 강진혁을 향합니다. 산소호흡기 안쪽에는 습기가 차올라 시우의 입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우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산소호흡기를 가리킵니다. 답답하니 벗겨달라는 신호입니다. 강진혁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시우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무언가 말하려는 듯합니다.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호흡기를 아주 잠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시우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강진혁이 귀를 시우의 입가에 갖다 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말하지 마. 숨차. 시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띄엄띄엄 말을 잇습니다. 나 이제 쌍둥이 못 지켜요. 강진혁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키긴 뭘 지켜. 네가 살아야지. 시우의 눈꼬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아이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이 떠나면 슬퍼할 아빠가 더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시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백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더는 못 참겠어요. 나도 걔들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동생들이 심심하대요. 강진혁이 시우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맘대로 가. 아빠가 허락 안 했어. 넌 내 아들이야. 쌍둥이 목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차시우로 살아야 한다고. 시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삐, 삐, 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강진혁이 의료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불러. 여기 의사. 시우야. 눈 떠. 자면 안 돼.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강진혁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유리문 밖으로 쫓겨난 강진혁은 유리에 얼굴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시우가 1년 전 그날 쌍둥이를 위해 자신의 숨을 나눠주었던 대가를 기어이 목숨으로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임을 강진혁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강진혁에게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절망적입니다. 병원장실 소파에 앉은 강진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뜯지도 않은 서류들이 널려 있군요. 병원장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의료진 실력으로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시우군의 폐가 너무 많이 굳어서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이 상태가 너무 나빠서 마취를 견딜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강진혁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의사가 너희들 뿐이야?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유일한 희망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스미스 박사라고 폐 이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이라면 최신 장비인 신형 에크모를 이용해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장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강진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미국이야? 당장 전용기 띄워. 내가 가서 데려올게. 그때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스미스 박사가 마침 학회 참석차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진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잘 됐네. 당장 모셔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우물쭈물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태영그룹 윤 회장의 초청으로 온 거라 현재 태영병원 VIP 병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외부 진료는 절대 안 된다며 막고 있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태영그룹 윤 회장. 강진혁과 평생을 라이벌로 지내며 사사건건 부딪혀온 앙숙입니다. 얼마 전 입찰 경쟁에서 강진혁에게 패한 뒤로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윤 회장이 스미스 박사를 쥐고 있다니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강진혁이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윤석훈, 그 자식이 내 아들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거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수술에 꼭 필요한 신형 장비도 태영병원에만 있다고 합니다. 박사를 모셔오는 게 안 되면 시우 도련님을 그리로 옮겨야 하는데 윤 회장이 허락할 리가. 강진혁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자존심? 회사의 체면? 그런 건 지금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는 시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빠, 나 이제 쌍둥이 못 지켜요. 라며 울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강진혁이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차 대기시켜. 태영그룹 본사로 간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약속도 없이 가시면 문전 박대당하십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강진혁이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깟 자존심이 문제야? 윤석훈이 내 심장을 달라고 하면 심장이라도 떼어줄 거야. 비켜. 1시간 뒤 태영그룹 본사 회장실 앞입니다. 비서들이 강진혁을 막아서며 난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팔을 벌려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지금 결제 중이십니다. 강진혁이 비서를 어깨로 밀쳐내며 회장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비키란 말이야. 윤석훈 나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드넓은 집무실 안 윤 회장이 와인 잔을 돌리며 여유롭게 앉아 있군요. 마치 강진혁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윤 회장이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천하의 재성그룹 강진혁 회장님 아니신가? 약속도 없이 남의 회사엔 무슨 일로 오셨나? 꼴을 보니 아주 다급해 보이시네. 강진혁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맬 생각도 하지 않고 윤 회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총수가 평생의 라이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부탁한다. 스미스 박사, 우리 시우한테 보내줘. 아니면 병원 시설이라도 쓰게 해줘. 제발 부탁한다. 윤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진혁이 무릎을 다 꿇네. 이거 사진이라도 찍어놔야겠어. 근데 어쩌나? 스미스 박사는 내 귀한 손님이야. 자네 아들 수술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지. 강진혁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뭐든 다 들어줄게. 돈, 땅, 아니면 계열사라도 떼어줄까? 말만 해. 다 줄게.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가 강진혁의 무릎 앞에 멈춥니다. 윤 회장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나도 많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특허권. 그거 나한테 넘겨.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만든 겁니다. 우리 그룹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거 넘기면 재성그룹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강진혁의 손이 떨립니다. 반도체 기술, 젊은 날의 열정과 피땀이 서려 있는 재성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보물입니다. 수만 명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는 왕관입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깟 왕관이 시우의 숨소리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강진혁이 품에서 만년필을 꺼냅니다. 비서실장이 강진혁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건 배임입니다.
강진혁이 비서실장을 뿌리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양도각서가 나옵니다. 강진혁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갑니다. 사각, 사각. 만년필 긁는 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강진혁이 서명이 끝난 서류를 윤 회장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강진혁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가져가. 기술이든 특허든 내 회장직이든 다 처먹으란 말이야. 윤 회장도 강진혁의 광기에 질린 듯 잠시 주춤합니다. 단순히 비굴하게 빌 줄 알았는데 강진혁의 눈빛은 살기등등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무서운 기세입니다. 강진혁이 다시 윤 회장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스미스 박사 수술실로 안 보내면 내 놈들 다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는다. 알았어? 윤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뭐해? 서류 챙겨. 그리고 병원에 연락해서 스미스 박사 준비시키라고 해. 강 회장 아들 수술 들어간다고. 강진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쓰러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 뒤 태영병원 수술실 앞입니다. 재성병원에서 긴급 이송된 시우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시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에는 여전히 호흡기가 달려 있습니다. 강진혁과 윤서영이 침대를 따라 뛰어가며 시우의 손을 잡습니다. 윤서영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나을 거야. 엄마 여기 있어. 시우가 가늘게 눈을 뜨고 강진혁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직감한 듯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우가 잡고 있던 강진혁의 손가락을 힘없이 놓으려 합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것처럼요. 강진혁이 시우의 손을 더 꽉 움켜쥐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놓지 마. 시우야, 아빠 봐. 약속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아빠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시우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시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강진혁은 문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진혁은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올립니다. 강진혁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왕관도 명예도 제 목숨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의 숨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 불쌍한 아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윤서영도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복도에는 두 부모의 간절한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스미스 박사의 메스가 시우의 가슴을 엽니다. 멈춰가는 시우의 심장과 밖에서 타들어가는 강진혁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기적이 찾아올지 아니면 영원한 어둠이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붉게 빛나는 수술등만이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이라고 적힌 붉은 램프가 꺼진 것은 무려 1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강진혁은 석상처럼 굳어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윤서영은 기도를 하다 지쳐 쪽잠이 들었다가 램프가 꺼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철문이 열리고 스미스 박사가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채 걸어 나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표정은 지쳐 보입니다. 강진혁이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스미스 박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강진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닥터, 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미스 박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맡은 비서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비서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강진혁에게 통역을 전합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전했습니다. 회장님, 살았답니다. 수술 성공했답니다.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시우 도련님은 정말 대단한 전사라고 그 작은 몸으로 기적처럼 버텨냈다고 합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 강진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위엄도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도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진혁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흐흐. 윤서영도 강진혁의 등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합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시우가 다시 얻은 생명의 빛처럼 따스하게 복도를 비춥니다. 일주일 후 태영병원 무균실입니다. 시우의 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튜브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인공호흡기도 떼어냈습니다. 시우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폐로 쉬는 숨입니다. 강진혁과 윤서영은 방호복을 입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집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헬쑥해진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들어옵니다. 시우가 입을 달싹이며 불렀습니다. 아빠. 거칠고 쉰 목소리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낍니다. 강진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다. 시우야, 아빠 보여? 엄마도 보여? 시우가 눈을 깜빡이며 윤서영을 바라봅니다. 윤서영이 시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우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안 죽었어요? 꿈에서 쌍둥이 동생들이 아직 오지 말래요. 아빠가 너무 많이 운다고 가서 달래주라고 등 떠밀었어요. 강진혁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가족을 생각했던 아이. 그리고 꿈속에서조차 동생들이 형을 살려주었다는 생각에 강진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손을 뺨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생들이 양보해 준 거야. 넌 아직 여기 있어야 해. 우리랑 더 오래오래 행복해야 해. 고맙다.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시우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눈동자를 굴립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 아빠가 병원장과 싸우던 모습, 윤 회장에게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모양입니다. 시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회사는요? 의사 선생님 비싸다면서요. 아빠가 소중한 거 다 줬다고. 강진혁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큰 소리로 웃어버립니다. 자신의 평생 업적이었던 반도체 기술을 넘겨주고 빈 껍데기가 되었지만 강진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해 보입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코를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한테 진짜 보물은 여기 누워 있는데 뭐가 아깝겠니?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회사는 다시 세우면 돼. 네가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윤서영이 시우의 뺨에 입을 맞추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랑 아빠는 시우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 사람의 눈물이 하나로 섞여 베개를 적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병실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만이 가득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세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합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 경기도 외곽의 한 수목장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난 어린 묘목 두 그루가 나란히 심어져 있네요. 그 앞에 건강해진 소년이 서 있습니다. 키가 한 뼘이나 더 자랐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의 시우입니다. 시우는 묘목 앞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초콜릿 2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림 속에는 5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시우, 그리고 등 뒤에 천사 날개를 단 쌍둥이 동생들입니다. 시우가 묘목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형 왔어. 많이 기다렸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마치 쌍둥이가 형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시우가 씩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숨도 크게 쉴 수 있어. 병원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아빠가 나 살려주려고 대장이 되는 것도 포기했대. 그래서 요즘은 아빠랑 매일매일 놀아. 너희들이 양보해 준 거지? 형이 아빠 엄마 지켜주라고. 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우의 눈동자에 담깁니다. 시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희 목까지 씩씩하게 살아서 아빠 엄마 절대 안 울게 할게. 형이 약속 잘 지키는 거 알지? 나중에 만나면 형한테 잘했다고 해줘. 언덕 아래서 강진혁이 시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우야, 엄마가 김밥 다 쌌대. 얼른 와. 강진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던 눈매는 온화하게 풀렸고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재단 이사장직만 맡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들 바보가 된 것입니다. 시우가 쌍둥이 나무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얘들아, 나갈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시우가 언덕을 달려 내려갑니다. 네, 가요 아빠. 중간쯤 내려가다 시우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휘청합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강진혁이 번개처럼 달려와 시우를 받아 안습니다. 강진혁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다친 데 없어? 무릎 봐봐. 시우가 해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잡아줬잖아요. 강진혁은 시우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웁니다. 시우가 까르르 웃으며 강진혁의 머리를 잡습니다. 강진혁이 시우의 다리를 잡고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평생 잡아줄게. 우리 시우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너는 앞만 보고 가. 뒤는 아빠가 지킬 테니까. 저 멀리 돗자리 위에서 윤서영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강진혁의 목마를 탄 시우가 양팔을 벌려 시원한 바람을 느낍니다. 지옥 같던 불길 속에서 지켜냈다고 말하며 쓰러졌던 소년. 이제 그 소년은 진짜 사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평화로운 세 가족의 모습과 언덕 위의 쌍둥이 나무를 한 프레임에 담습니다. 강진혁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신이 내게서 두 아이를 데려가고 한 아이를 보내준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상실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희생은 기억으로 영원해진다는 것을요. 시우야,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세상은 이제 아빠가 지킬게. 영원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강 회장과 시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바로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우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쌍둥이와의 약속이 아니라 어른들이 잊고 살았던 순수한 희생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우는 아빠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숨을 참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숨쉬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덕 위에 나무가 된 쌍둥이 동생들도 그런 형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네요. 부디 이 가족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